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인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택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한 국내 최초로 삼성 기어 S2를 입수하여 어떤 제품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티타임 오늘도 신나게 출발하시죠. 택배, 당일 배송, 총알 배송, 로켓 배송. 좀 더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배달원이 와서 당신이 주문하려고 하는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메비우스의 택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어떤 물건을 시켰더니 1년 만에 그게 수취인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런데 한 주간의 IT 뉴스를 정리하는 위클리 T 시간.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IT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에 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삼성의 7번째 스마트워치입니다. 이제 잘 만들 때도 됐습니다. 삼성이 일단 그래도 가장 강력하게 밀지 않을까 하는 게 있고, 이쁘지 않습니까? 이쁜데 안 네, 티트렌드. 오픈소스 기반의 로봇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오늘의 티. 한 달에 한 번씩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IT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김덕진 그리고 권혜강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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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우리가 민족의 대이동, 네, 그렇죠. 추석을 이제 겪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또 주말도 껴가지고 엄청 복잡했죠. 추석하면 우리가 이제 집에서 많이 기다렸던 거. 택배, 뭔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오늘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추석. 네네네. 엄청났습니까? 네, 보통 추석 때가 되면요, 택배 물량이 평소에 한 2배 정도 늘어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작년 대비 한 15% 정도 늘어났다고 그래요. 배달하면, 배송하면 우리가 또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SNS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이 최근 5년간의 이 배송 택배 관련 이제 SNS 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데이터 추이를 보면 재미있는 것이 역시 다 상승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배송 같은 경우는 2011년 가을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했습니다. 2011년? 네, 바로 이때 추석 때 예. 배송 대란이라는 게 이제 우리의 처음으로 이제 인지되게 된 키워드예요. 그래서 다양한 5년간의 이제 사람들의 택배 관련 이야기들 좀 SNS 키워드를 좀 살펴보니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집 그리고 배송입니다. 대충 한 2011년이 우리가 생각하는 온라인 쇼핑몰들이 이제 커가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2011년에는 이 배송과 관련된 키워드로 가격이라는 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배송. 아하. 네, 그때는 트렌드가 좀 배송을 저렴하게 받는 것 이런 것들이었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2012년부터 대부분 보면은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하나는 속도. 두 번째 이제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안전? 네, 제일 많이 나오는 심리 키워드 1위가 기다리다인데 2위로 나온 게 바로 걱정입니다. 안 올까봐?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인지할 때 이제는 얼마나 빨리 갖다 주는가, 그리고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갖다 주는가가 화두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당일 배송, 총알 배송, 로켓 배송, 배송 앞에 들어가는 수식어가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어떤 뭐 그런 변화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의 배경이 고객 불만의 40%가 배송에서 왔단 말이죠. 그 이유가 자체 배송을 하지 않고 외부 택배 회사들이 이용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하죠. 클레임이 오다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물류와 배송을 강화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쿠팡은 지난해 3월부터 국내 소셜 커머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업체 중에서는 최초로 자체적으로 이제 외부 업체 이용하지 않고 예. 쿠팡맨이라고 불리죠. 쿠팡맨들이 직접 배송을 해주는 이 로켓 배송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게 왜 화제냐고 하면 이 로켓 배송을 시작하고 2달 만에 그 손정의 소프트뱅크로부터 10억 달러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 물류 시스템에 굉장히 이제 경쟁력이 있다고 본 것인데요. 이제 실제로 이제 매출액을 보면 쿠팡의 로켓 배송을 시작하고 나서 2014년 매출이 3,484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왜 숫자를 말씀드리냐면 2013년에 478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대부분 다 배송 때문이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일 텐데 쿠팡 같은 경우는 원래 그 공급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팔아주는 수수료를 그렇죠. 받는 업체였단 말이죠. 네. 근데 직접 배송을 하는 물건을 자기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그 수수료에 해당하는 그 매출이 1,500억 원이고요. 1,950억 원 정도가 상품 매출액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비즈니스 자체가 바뀌었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은
다른 회사들은 이런 배송이 없었습니까? 비슷한 서비스를 보면 이제 티몬 같은 경우는 이제 배송이 지연됐을 경우 이제 하루에 1,000원씩 이제 포인트로 지급을 하는 배송 지연 자동 보상제 이런 걸 실행을 하기도 하고요. 홈쇼핑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CJ 홈쇼핑이 예. 이제 홈쇼핑 업계 최초로 전국 당일 배송 시스템을 이제 신데렐라 배송 서비스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현대 홈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안전이라는 키워드 말씀하셨잖아요. 여성 손님들이 많은 것에 착안을 해서 여성 안심 배송 서비스. 그리고 이제 10월부터는 이제 지하철 이제 5호선에서 8호선을 이용해서 이제 지하철 안심 배송이라는 게 도입이 되는데 지하철 구간상에 있는 어떤 그 택배 박스가 있단 말이죠. 예. 고객이 자기가 편한 시간에 와서 그 비밀번호 문을 열어서 자기 상품을 가져가는 거죠. 이제 그야말로 배송 경쟁이네요. 배송 그렇죠, 경쟁.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네. 뭐 우리가 지금 총알 배송, 뭐 로켓 배송, 뭐 당일 배송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그 전에는 말이에요.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메비우스의 택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메비우스의 택배는 뭡니까? 네, 이게 이제 2010년에 좀 화제가 된 이제 자료인데요. 어떤 물건을 시켰더니 1년 만에 그게 수취인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런데 근데 중요한 게 이 1년 동안에 조회 내역이 그러니까는 어떤 집중국을 무려 200곳을 넘게 갔습니다. 이게 온라인에서 떴는데 예. 이게 실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고 우체국 서버 테스트를 위해서 임의의 운송장을 이렇게 1년 동안 돌린 거라고 해요. 근데 왜 이거를 처음에 말씀이 드리냐면 우리나라 택배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구조를 좀 알면 좋은데요. 예. 이제 우리나라의 택배 시스템이 예전에는 P2P라고 해서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이었습니다. 대전에서 어떤 물건을 시켰어요. 근데 서울에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서울에서 대전으로 다 직접 예전에는 갖다 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국에 가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냐면 매일매일 차가 가야 되는데 빈 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긴 방식이 바로 허브 앤 스포크라는 방식입니다. 허브에 모아놨다가 다시 퍼뜨려주는 방식인데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또 문제는 허브, 즉 중간에 허브가 되는 창고에 그 공간이 어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두 가지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긍정적인 면만 모아져 있는 약간 일종의 하이브리드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까지 갈 때는 서울에서 대전이라고 하는 허브에 물건을 한번 모았다가 그리고 부산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에서 진해에다 보낸다. 그러면은 중간에 대전을 거치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서 P2P 방식의 네트워크를 쓰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거기서 중요한 게 그럼 허브를 어디에 그리고 얼마나 용량으로 잡을 것인가가 결국 핵심인데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데이터 분석 비법 중에서 이제 소셜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이라는 게 있어요. 제일 짧은 길을 찾는 방법. 어떤 위치와 어떤 위치에 가는 모든 선들의 위치를 계산을 하고 그 계산된 걸 통해서 어느 경로로 갔을 때 가장 짧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좀 더 개념을 넓혀서 보자면 이제 SCM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SCM 네, Supply Chain Management. 보급 공급 맞습니다. 물류라는 것은 과거에는 이제 전쟁과 관련된 거였어요. 근데 요즘 시대에 했을 때 우리가 IT 인프라를 가지고 예. 분석을 통해 이 최적화된 SCM 그리고 물류를 이제 실행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는 것이죠. 예. 해외 가장 유명한 사례 아마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미국에서 당일 배송하는 게 이제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제 그걸 이제 가능하게 했다는 게 첫 번째 굉장한 점이고요. 예. 그리고 요즘 이제 데이터 분석을 봤을 때 정말 대단한 게 예측 배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지금 화면을 보시면 2013년 12월에 아마존이 예측 배송을 특허 받은 문서상의 이제 개년도인데요. 예. 이제 내가 물건을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에 가까운 물류센터에 이미 그 물건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누르면 이제 구매하겠다 클릭을 하면 그때 바로 출발해서 뭐 하루 만에 뭐 정말 우스갯소리로 1시간 만에도 올 수 있는 거죠. 좀 더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배달원이 와서 당신이 주문하려고 하는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존은 내가 뭘 클릭할 줄 알고 있다. 뭐 이런 거. 그런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많은 또 방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물류하면은 떠오르는 글로벌 기업 있죠. DHL. DHL에서 빅데이터인 로지스틱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리포트 논문을 나왔죠. 냈어요, 리포트를. 근데 거기에 보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얘네는 빈 차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차에다가 어떤 이제 내비게이션이나 어떤 이제 여러 가지의 장치들을 달아서 그게 빈 곳이 없게 만들겠다. 이걸 또 잘하는 회사가 UPS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UPS. 네, UPS 같은 경우는 2억 5천만 개의 주소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최적화된 배달 경로를 찾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2017년까지 그걸 최적화를 하면
연간 5천만 달러어치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덧붙여서 UPS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 예. 말씀을 드리면 좀 재미있는데 UPS 차량은 좌회전을 안 한다는 말이 있어요. 왜요? 좌회전 안 해? 좌회전할 때 우리가 신호를 기다리잖아요. 기다려야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교통량을 분석을 하고 가장 최적의 길을 찾으면 좌회전 안 하고 우회전하는 길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SCM 관점에서 봤을 때 IBM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에서 그 기술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 있는지를 이제 여부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하기 위해서 그 통합 공급망 부서가 따로 존재를 하고요. 예.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수준의 SCM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배송업체들도 뭔가 좀 네. 변화가 좀 있죠.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 예를 보면 우리나라 2015년 예상 전체 택배 물량이 17억 4천만 상자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40% 이상을 취급하는 곳이 이제 대한통운인데 예. 그래서 이렇게 물동량이 굉장히 많으면 이 물건을 받아서 분류하고 배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이제 발생을 할 수밖에 예. 없습니다. 최근에 화물 차량에 이제 태블릿 PC, 디지털 운행 기록계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통합 단말기를 설치해서 차량의 위치나 경로 그리고 운송 중의 화물의 상태, 연료 소모량, 속도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그런 시도도 다 데이터로 만드는군요. 네, 다 데이터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 퍼즐처럼 끼워 맞춰서 예. 최적의 배송 경로, 그 비어 있지 않는 차량의 운송 그런 것들 최적화시켜서 우리가 받는 시간이 빨라질 수 있는 겁니다. 야, 배송 하나도 엄청난 데이터 분석에 의한 결과다라는 걸 좀 알게 됐는데 향후에는 말이에요. 향후에는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에는 뭐 우리 피부에 와닿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예측 배송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뭐 정말 한강 위에 드론이 떠다니는 그런 시대를 이제 우리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그걸 위해서 물류회사들 그리고 기업 자체 생산자들도 SCM을 강화하면서 여러 가지 훨씬 많은 발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그 배송 이 갑자기 당일 배송, 총알 배송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배경에는 결국은 IT 빅데이터 분석이 있었다라는 거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IT 뉴스를 정리하는 위클리 T 시간.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IT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끼고 아껴도 모자란 무선 데이터. 여러분의 데이터 사정은 좀 나아지셨나요?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1인당 평균 무선 데이터 사용량이 최근 2년 반 새 5.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는 이동통신사들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데이터 중심 요금제 등 새로운 요금제의 도입도 한몫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선 데이터 트래픽을 단말기별로 구분해보면 4G LTE 스마트폰 단말기 트래픽이 3,907MB로 가장 많았고 이어 3G 스마트폰 단말기가 904MB, 2G, 3G 피처폰 단말기가 3MB였습니다. 모두의 사용량이 늘어나니 모두의 속도가 느려지는 참 아름다운 공유의 시대네요. 화성의 액체 상태의 물이 소금물 개천 형태로 지금도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화성 표면에 흐르는 물의 흔적과 얼음 형태의 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었으나 액체 상태의 물이 지금도 흐른다는 증거가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2006년부터 화성 주변에 관측 장비들이 보내온 데이터를 나사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화성 표면에 여름이 되면 짙은 색의 줄처럼 보이는 경사면이 여럿 나타났다가 겨울에는 사라지는데요. 염화나트륨 같은 염류가 포함된 물, 다시 말해 소금물이 흘렀다가 사라지는 모습이라는 것이 나사의 설명입니다. 이 발견은 화성에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앞으로 인간이 화성에 살 수 있게 될 가능성도 보여주는 것이어서 매우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찾는 것이 연구진의 다음 과제라고 하는데요. 지구를 떠나고 싶다는 우스갯말이 어쩌면 이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이 가상현실 플랫폼으로 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최근 360도로 촬영한 동영상을 뉴스피드에 올릴 수 있는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하는데요. 데스크탑 PC에서 동영상에 커서를 갖다 대거나 스마트폰에서 폰을 기울이면 동영상의 시점을 바꿀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와 더불어 페이스북은 360도 동영상에 광고를 붙여 TV는 물론 유튜브마저도 따돌리는 동영상 광고 시장 점령을 꿈꾸고 있는데요. 과연 페이스북의 야심은 어디까지 계속될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계 1등 광고 플랫폼까지 노리는 페이스북. 이제는 페이스북 없이는 장사도 못할 것 같네요. 시장 조사기관 IHS 테크놀로지는 2020년이면 이른바 구부러지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지갑처럼 접는 방식의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전망 속에 국내 대표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관련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스마트폰과 TV 출시를 목표로 개발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삼성은 단말기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스마트폰 개발에 나서는 한편 기존 공장 라인을 플렉서블 OLED 라인으로 전환하는 투자에 들어갔으며 LG 디스플레이 역시 2016년 공개를 목표로 4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IT의 새로운 법칙 티타임, 여러분의 스마트한 생활을 위해 위클리 티, 다음 주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네, 테크놀로지로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할 수 없다. 테크수다 시간입니다. 자, 항상 나오시는 분이죠. 도한구 기자. 예, 그리고 김정철 기자. 네. 그리고 말이죠. 오늘을 위해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최근에 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자, 노승균 PD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더 기어 TV죠, 그죠? 한 명밖에 없어요, 그죠? 이분이 혼자 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좀 이따가 그 모습을 KBS에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삼성이 내놓은 기어 S2 스마트워치입니다, 그죠? 자, 여기 갖고 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3가지 종류를 갖고 왔는데, 클래식 버전, 그리고 요게 스포츠 버전입니다. 스포츠 버전. 일단 어떤 제품입니까? 삼성이 7번째 내놓은 웨어러블 기기고요. 7번째예요. 예, 예. 그동안 6개는 뭐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름이 네. 좀 헷갈려요. 뭐 기어 핏도 있었고, 네. 기어 S도 있었고, 삼성 기어도 있었고요. 예. 그 기존에는 뭐 네모나거나 예. 길쭉하거나 뭐 방패 같던지 방패? 방패. 예, 예. 방패? 예, 방패. 팔찌 같은 것도 있었고. 예. 이번은 원형 스마트워치로 디자인에 있어서 그 진일보한 스마트워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노승균 PD가 인터넷에서 하듯이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더기어 TV 노승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삼성의 7번째 스마트워치입니다. 이제 잘 만들 때도 됐습니다. 기어 S2는 블루투스 그리고 3G 모델로 나뉘게 됩니다. 듀얼코어 1.0GHz 그리고 512MB 램 그리고 저장 공간은 4GB고요. 배터리 용량은 250mAh고요. 3G 모델 같은 경우 300mAh입니다. 운영 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직접 자체 개발한 타이젠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와이파이, 블루투스 4.1, NFC 기능이 탑재가 됐고요. 전자 기어 시리즈보다 한 단계 방수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너무 지루한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제품을 간단하게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인치 원형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게 베젤링입니다. 삼성이 그토록 자랑하는 아주 감성적인 베젤링이죠. 굉장히 기계적인 감성이 저는 묻어난다고 생각해요. 메뉴를 고를 수도 있고 혹은 지도라든지 그런 사진, 이미지를 확대 축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베젤링을 통해서 말이죠. 어쨌든 굉장히 이 부분은 삼성의 제대로 된 한 수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품 우측면에는 홈 버튼과 뒤로 가기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이제 마이크고요. 스피커는 달리지 않았어요. 근데 뭐 스마트워치, 시계로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서 시계를 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품 후면에는 심박 측정 센서가 내장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의 건강, 뭐 헬스케어, 건강을 제대로 살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있어도 근데 전 잘 안 쓰거든요. 아무튼 요거 같은 경우에 클래식이에요. 클래식. 이번 3G 모델로는 출시가 되지 않는데 뭐 삼성이 나중에 내놓겠죠. 어쨌든 톱니바퀴, 홈이 이렇게 파여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저렴해 보여. 클래식 같은 경우는 22mm 규격의 시계줄입니다. 여러분 집에 굴러다니는 일반 시계줄 있죠? 22mm. 시계줄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트랩을, 시계줄을 이렇게 눌러서 뜯을 수 있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기어 S2는 삼성이 지금까지 내놓았던 스마트워치 중에 가장 멋지고
가장 착용하고 싶고 가장 구입할 만한 스마트워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용자분들에 따라 호불호가 많이 갈리겠지만 기어 S2는 이번에 정말 잘 뽑힌 기기임이 확실합니다. 예. 노승균 PD가 이제 간략하게 리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들만 조금 더 언급을 하면, 뭐 작년에 거의 이제 특허까지 오르비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동그란 베젤, 이 과연 어떻게 물건이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어떻습니까, 느낌이? 저는 굉장히 만족했고요. 예. 시계 쪽은 이 100년이 넘는 역사다 보니까 참조할 게 너무 많았고 이 베젤이 돌아가는 디자인은 상당히 많았어요. 네. 이거를 그 스마트워치 쪽으로 잘 적용한 아주 잘된 디자인이 아닌가. 도기자께서는 이렇게 돌아가는 베젤링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좀 진짜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삼성전자는 그동안에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 기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계를 안 만들고 예. 오만 잡다한 기능들 넣다 보니까 또 자기네들이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렇게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또 하나가 이번에 이파에서 발표된 여러 가지 시계가 있었는데 화웨이가 화웨이 워치를 냈죠. 그리고 또 레노버가 모토 360의 후속 모델을 냈단 말이에요. 다 동그라미란 말이죠. 동그라미. 네모난 게 나온 게 없어요 이번에. 예. 예전에 네모난 시계를 많이 만들었는데 다 안 팔렸어요. 안 팔리니까 예. 그럼 우리가 뭘 잘못 만들고 있나 보다. 그래서 시계들은 다 동그랗지. 그래서 동그랗게 열심히 깎아서 예. 만들어 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또 안 팔리면 네. 다시 네모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단순한 논리네요. 제가 시계를 그전에는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봤다가 예. 이제는 스마트워치로 시계를 본다. 예, 그렇죠. 이거 중요한 말 아닌가요? 시계스럽다 아니다. 예, 이거 그게- 포인트 아닙니까? 그 옛날 시계도 예. 사실은 그 시계를 보려고 차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과시하기 위해서 차는 분도 있었고요. 근데 이 스마트워치도 저는 지금 사용성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헬스케어를 또 빼놓을 수 없죠. 그 시장에 헬스케어 휴대용 기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몸에 부착한 뭔가를 네,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구글이 일단 어떤 사람 몸을 갖고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네. 첫 번째가 일단은 손목이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쪽에다 만들어 놓으면 건강 산업하고 어떻게든 연관시킬 예.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화웨이 워치가 이번에 내놓은 이 소개 영상이죠. 영상을 보면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솔직하게 하고 있어요. 패션에 네. 입각해서 한 거고, 그래서 여성들이 안 찬다라는 거에 또 문제제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삼성도 그렇고 이렇게 스트랩 이거 같은 경우는 스포츠 밴드 흰색인데 길이가 짧아요. 여성용이거든요. 네, 예.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생이 커서 할 거예요. 아니, 예쁘지 않습니까? 이쁘지 않죠. 자, 요거는 KBS 티타임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삼성이 이번에 타이젠 OS를 내놨잖아요. 네. 이 타이젠 OS가 사실 안드로이드 OS하고 이 호환이 안 된단 말이죠. 만들까요? 올해 구글 iO에서 안드로이드 웨어라고 하는 예. 이 기기에 들어가는 OS 발표했을 때 엔지니어들이 다 그냥 멍 때리고 있었거든요. 왜요? 팔리는 기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OS가 있는데 기기가 팔려야 이게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온 제조업체 중에 그래도 삼성이 일단 그래도 가장 강력하게 밀지 않을까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삼성도 지금 보니까 국내에서 지금 이 해커톤 행사를 해요. 네. 아마 붐업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아마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삼성 기어 S2 이거에 나온 의미 한번 이제 한 줄 평 노승균 PD. 네. 베젤링은 정말 좋았습니다. 역시 아직까지는 제 돈 주고 구매하기는 좀 그렇네요. 30만 원대인데. 하지만 애플워치는 엄청 비싼데. 애플워치는 애초에 고려도 안 했고요. 예.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그래요? 애플워치는. 예. 김정철 기자. 사실 스마트워치는 본질적으로 스마트폰을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스마트워치가 팔리는 숫자는 그 스마트워치를 만드는 회사의 역량을 평가하는 충성도 잣대나 아니면 그 기술력을 브랜드로 환산하는 사람들의 심리랑 그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한국 기자. 이제 방향을 잡은 게 너무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먼저 산 분들이 있거든요. 내년에 또 신제품을 낸다고 했을 경우 네.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는 식의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삼성 기어 S2가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저희가 한번 좀 지켜보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7번째 내놓은
웨어러블 기기고요. 7번째예요? 네, 이름이 막 너무 좀 비슷해갖고 네. 저도 잘 모르겠고요.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지나간 기술이니까요. 그렇죠. 네. 사신 분들도 다 잊었을 겁니다. 아니 사고 있는 분 사신 분들은 차고 있을 거예요. 네. 예, 잊으실 때가 됐습니다. 예. 새 제품이 나왔습니다. 제가 장갑을 아 그렇죠. 예, 야 이거 또 이거 노승준 PD의 또 지금 트레이드마크 장점이죠. 예, 장갑. 야 장갑을 끼는 이유가 있나요? 예, 단순한 이유입니다. 뭡니까? 손이 못 생겨서요. 장갑은 회사에서 많이 주나요? 아니 안 줍니다. 예, 이거는 이거는 제가 사는 겁니다. 자기 컨셉이라서 자기가 아, 자, 아니 이거 개인 방송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고 말리고 있는. 아 말리고 있는데. 그치, 예. 알겠습니다. 자, 김 기자께서는 왜 안 차십니까? 그 당시에는 또 헬스케어 앱도 잘 없었어요. 예. 그래서 큰 도움이 안 됐고 그 건강을 제가 별로 요즘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예. 특별히 지금까지도 이걸 왜 쳐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건강을 포기하면 예. 필요가 없는 거죠. 조한구 기자는 왜 손목에 아무것도 안 차고 다니세요? 저는 IT 전문 기자인데? 농부의 자식이었는데요. 예. 어렸을 때부터 네. 시계를 안 찼어요. 예. 제가 시계를 찬 건 결혼식 때. 예. 그것도 안 차고 다녔어요. 결혼 반지도 안 차고. 아, 예물시계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단순한 논리네요. 여성들이 안 찬다라는 거에 또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남자가 보는 예쁨과 예. 여자가 보는 예쁨은 달라요. 그러면 동그란 38mm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안 예뻐요. 여자분들은 예. 일단은 손목이 가늘어 보여야 되는데 예. 38mm도 부족하고요. 아, 30mm 이하. 예. 그 정도가 그 좀 손목이 가늘게 보이게. 그러면 이제 한국 여성 기준에는 안 맞지만 네. 그 이제 서양 여성 기준에는 맞을까요? 서양 여성도 더 가늘어 보이고 싶죠. 체구가 좀 차이가 크잖아요. 어쩔 수 있는데 이완입니다. 근데 손목 자체가 다를 텐데. 그러니까. 그래도 예. 여자 마음 똑같아. 그러면 이제 김정철 기자. 네, 티트렌드 박미영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아이템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요. 공기 대기질을 측정해주는 웨어러블 기기 조아입니다. 이 돌멩이 같은 이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을 하고 다니면요. 현재 네가 있는 위치의 공기가 아주 클린하다 예. 또는 너무 덜티하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래요. 자, 이건 어떤 뭐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 기본적으로 광학 레이저 기술이 있어요. 예. 그래서 광학 레이저 기술을 통해서요. 현재 있는 이 물리적 공간의 입자들의 양과 상태들을 이제 분석해서 상태가 좋다, 안 좋다 등을 알려주는 거죠. 공기 상태가 좋다, 안 좋다 정도만 말해주는 게 아니라요. 뭐 10마이크로미터의 뭐 미세먼지나 예. 초미세먼지까지도 다 알려주는 서비스. 그래요. 기상청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거 왜 필요합니까 이게? 근데 저는 이 서비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예. 했어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공기 대기질의 상태들을 계속 수집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서비스가 수집만 하는 게 아니라요. 클라우드로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아. 수집된 데이터가 계속 보내지면서 예. 이 동네에서 어떤 위치는 공기가 좋고 안 좋고 이 시간대 어디가 좋고 안 좋고 이런 것들을 분포도로 지도로 쫙 펼쳐줍니다. 그럼 국가가 해야지 왜 개인이 돈을 내서 이걸 구입해서 합니까? 시빅해커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 미국에는 코드 포 아메리카라는 그 비영리 단체가 있다고 해요. 그 비영리 단체에서는 어답트 하이드런트라는 앱을 만들었는데요. 보스턴 지역에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소방전이 다 덮인다고 하는데 만약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소방전이 있는 위치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정보들을 이제 크라우드 소싱으로 다 모집을 한대요. 음. 그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기기를 제작하는 업체에서 지금 박미영 씨가 얘기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만들었나요? 그건 아니고요. 자, 어쨌든 뭐 그런 목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겠지만 네네. 개인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어떤 필요성이 있느냐도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아놓은 정보들을 기반으로 행동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많이 움직이는 위치 데이터들을 가지고요. 예. 네가 오늘 가는 곳에 공기가 좀 안 좋아. 약속을 다른 데로 옮겨보면 야. 어떻겠니? 네가 있는 곳에 오늘 공기 너무 화창하다. 통풍해 빨리. 이런 것들 알려줄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한국에서 말이죠. 이게 사실 일기예보 아침에 보면 다 나오는 알려주기는 얘기들이거든요. 하죠. 그래서 뭐 딱히 한국에서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공기 오염도를 측정하는 웨어러블 기기까지 나왔다라는 얘기는 정말 이제 웨어러블이 정말 상상하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을 다 실제로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네.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아이템은요. 두 번째 아이템은 가정용 로봇인 버디입니다.
가족용 로봇, 소셜 로봇 이런 것들은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여러 번 소개를 한 바가 있어요. 지난번에 지보를 네, 한번 네.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예. 네, 지보는 조금 더 작고 얼굴이 있는 로봇이었다면요. 네. 이 로봇은 좀 특화된 게 스마트 홈 서비스에 좀 많이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홈 서비스에 네. 특화되어 있다. 아주 귀엽게 생긴 로봇인데 네. 막 돌아다니나요? 네, 돌아다닙니다. 이 문이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조명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사람들이 모두 외출을 했는데 뭐 불이 다 켜져 있다. 그러면 알아서 이 로봇이 다 꺼지는 거예요. 그래요. 이 기존에 나와 있는 로봇들과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려 했더니 그 네. IoT에 특화되어 있다라는 좀 더 거네요. 스마트 홈 서비스에 좀 더 예.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봇이 차별화되어 있습니까? 기술적인 원리라기보다는요, 예. 좀 이게 오픈 소스 기반의 로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기능들을 추가해서 예.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기능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러면 예. SDK를 통해서 직접 기능을 만들 수도 있는 그렇군요. 거죠.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서비스를 제가 보다 보니까 할머니들이나 이렇게 노년층을 위해서 이렇게 개발한 서비스 중에 하나가 약 드세요라고 말을 해주기도 하지만 집안에 어딘가에 턱이 있어서 넘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도록 턱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알림을 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주말마다 제가 이제 집에서 청소를 합니다만 네네. 청소를 제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로봇 청소기가 네.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뭐 어디 뭐 전기줄이라도 걸리면 거기서 자기 혼자 헤어나지 못해요. 요것도 마찬가지겠습니까? 집안 곳곳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네. 가다가 꼬여가지고 훅 넘어지거나 이러면 작동을 그렇죠. 못하게 되지 않을까. 국내 같은 경우 문턱이 있다고 하죠. 예. 문턱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미국 같은 곳에는 그렇게 예. 문턱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서 잘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예, 역시 이번 아이템 역시도 한국에서는 조금 적용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IoT를 적용한 로봇 개념이다. 왠지 그 말씀하신 대로 안 만들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 재밌는 아이템 이야기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티타임 오늘은 이 물류와 IT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결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며칠 걸리던 물건이 이제는 하루 만에 온다는 것. 결국 데이터, IT의 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